바깥에 사냥을 하고 온 남자들이 그 모닥불을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때 푸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 TV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바깥에서 치열하게 살 때 바깥의 외부 세계에서 현재 나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그 전이의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님들.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파트까지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최초의 주거라고 한다면은 움집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암사동에 가면은 움집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땅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파고 거기다가 막대기로 한 다음에 거기다 천을 뒤집어 씌우죠. 여기다 가운데 모닥불 펴놓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혹한기 훈련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땅을 파는 이유가 얼어있는데 살짝 파면은 땅이 좀 따뜻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거는 긴 막대기나 이런 걸 해놓고 그 바깥쪽을 싼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붕과 벽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벽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옥을 보시면은 지붕이 거기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건축 요소가 벽과 지붕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옥의 원리 중에서 목구조를 하면서 기단부를 만들고 죗도를 놓고 땅에 띄워서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집들을 보시면은 초가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기와집이 있어요. 보통 부잣집의 상징은 기와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와집에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게 부의 상징이죠. 그 왜 기와집이 왜 부잣집의 상징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의 가장 큰 제약이 비가 오는 거였잖아요. 지붕이 그 모든 비를 다 피해줘야 되는 방수 재료가 돼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기와예요. 근데 기와는 문제는 하나,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수십 톤 정도 됩니다, 지붕을 받치는데. 그러면은 이 나무 기둥이 굵어져야 돼요. 나무 기둥이 굵어지면은 그 나무 기둥을 두는 주춧돌도 엄청 커야 되겠죠. 기단부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무도 더 크고 굵은 거를 산에서부터 운반을 해와야 되는 거고, 돌도 큰 돌을 운반해와야 되고, 기단부에 들어가는 돌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밖에 못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벼를 탈곡을 한 다음에 남는 그 벼단으로 우리가 지붕을 만들죠. 얘는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우니까 나무 기둥도 가늘어도 되고, 나무 기둥이 가느니까 그 밑에는 주춧돌 사이즈도 작아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전반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요. 공사비로 따지면은 이 기와집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의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갈수록 부의 상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딱 단층짜리 집이라는 점이에요. 모든 집들이 다 1층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의 가장 큰 건축적인 특징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때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요. 여기 청계천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쯤에 종묘가 오른쪽에 있고, 여기 이제 사직공원이 있죠. 이 대궐 경복궁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살기 제일 좋았던 동네가 어디냐? 여기 북촌 지역이에요.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배산 임수죠. 경복궁 뒤에 산이 있죠. 아래쪽에 청계천이 흘러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진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북촌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는 제일 좋은 지역인 거예요. 완만한 경사에 주택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감님들이 출퇴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직주 근접인 거죠. 경복궁에 들락날락 가마 타고서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은. 그래서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 되게 큰 집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99칸 집, 이게 부의 상징인 거 다 아시죠? 보통 한 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기둥 4개를 이렇게 박으면 이게 한 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기둥 2개를 더 박잖아요. 그럼 2칸짜리 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조그만해요. 이 한 칸짜리 집은 여러분이 북촌이나 서촌에 가시면은 사랑채 같은데 보통 카페로 바꿔서 쓰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딱 들어가면은 한 명이 딱 누우면은 그냥 되는 정도의 방 사이즈예요. 그게 기둥 4개 한 칸입니다. 이게 한 칸이 큰 거를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사이즈를 정하는 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위에 보의 길이에요. 근데 한 칸짜리 집이 커지려면은 위에 보가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보가 길어지려면은 그 길어지는 것만큼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거워지니까 나무 기둥도 더 굵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또 주춧돌이 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러라고 하는 한 칸이라고 하는 거를 무한정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기술과 경제력에 의해서 적정선이라고 되는 것들이 사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 한 칸짜리 집이 나오면은 그 다음 2칸짜리 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둥 2개만 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3칸짜리 집을 만들자? 그러면 기둥 2개 더 세우면 3칸짜리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99칸짜리라는 거는 사실은 칸들이 만들어져서 뭐 하인들의 방도 있고 안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해서, 근데 왜 99칸이냐?
100칸이 넘는 세 자리 숫자가 넘는 거는 왕실만 쓸 수 있는 거였고요.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은 이 100칸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99칸이 가장 양반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촌에 있었던 집들은 그런 큰 대관님들 집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거의 그런 집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 집장사분들이 그 당시로서는 그 집들을 쪼갠 거예요. 여러 가지 채로. 당시에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들을 개량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민족적으로 의식이 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러다가는 우리의 모든 고유의 한옥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서 지금 우리가 북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기역자형, 디귿자형 그런 조그만한 사이즈의 도시형 한옥을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이 지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역자로 된 집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사랑채가 있고 이런 조그만한 마당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집들이 하나 나오는 거죠. 몇 칸 안 됩니다. 이런 집들은. 그러니까 옛날 대관님들 집이 해체되면서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작은 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게 뭐 디귿자형 한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삶의 변화가 큰 생김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서울이라는 데가 나오죠. 1960년대쯤 돼서 석유 골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석유 골로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왜냐면 그 이전에는 온돌이라고 하는 데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그걸로 밥도 짓고 남는 열로 난방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석유 골로가 나왔어요. 제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석유 골로가 집에 있으면은 연탄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석유 골로에서 찌개를 끓이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방하는 불과 요리하는, 취사하는 불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도 연탄 아궁이가 연탄 보일러로 바뀌었다가 그게 연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석유 골로는 가스레인지로 나중에 바뀌었고, 그러니까 밥 짓는 불과 난방하는 불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큰 변화를 갖고 오냐면은 굳이 우리가 온도를 하기 위해서 단층짜리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1970년대에 들어왔던 또 다른 건축의 혁명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와 보일러 이게 합쳐지면서 나온 것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2층짜리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층 양옥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층 양옥집이 나오면은 우리의 도시에 엄청난 변화죠. 보통 집주인들이 2층에 사시고 이제 아래층을 약간 이제 세를 주는 그래서 한지붕 세가족 옛날에 TV 프로 나왔잖아요.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1층짜리 집에서 2층짜리 집이 되면은 밀도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도시의 면적에 2배에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970년대 거치고 80년대 되면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가 합쳐지면은 그리고 그 앞에 보일러가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면도가 되게 독특해요. 3베이 아파트라고 하죠, 보통. 뭐냐면 아파트 평면도가 있으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방이 하나 있고 안쪽에 안방이 있고 여기가 부엌과 식탁 놓는 자리가 있고 여기 건너방이 있고 거실을 가운데 두고 안방과 그 건너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3베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3베이 아파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약간 독특한 형태의 아파트 평면도예요. 서양에 가시면은 그 아파트가 한쪽에 거실이 있고 한쪽으로 방들이 쫙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특하죠. 왜 그러냐면은 태생적으로 디귿자형 한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 자체가. 상상을 해보세요. 디귿자형 한옥이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을 보일러와 철근 콘크리트로 차곡차곡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랫집 마당 위에 윗집 마당이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윗집 마당이 가리니까 얘가 거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자연이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햇빛도 비치고 끊임없이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인데 근데 아파트의 거실이 되는 순간 이 거실은 변화가 거의 없죠. 벽지도 똑같고 형광등 불빛도 똑같고 1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옥에서 살다가 거실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 공간은 변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TV를 켜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공간이 TV밖에 없거든요. 현대인들은 일단 집에 가면 TV를 켜고 그걸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뇌라는 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도대체 왜 뇌를 갖고 있느냐, 그런 기관이 왜 생겼느냐, 움직이는 동물만 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생명체인데도 식물은 뇌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물들은 이동을 하면은 주변에 자기들의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빨리 반응해서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변화들을 빨리 감지해서 반응하는 쪽으로 신경계가 발달을 하고 그것들이 발달해서 중추신경계가 되고 이제 뇌라는 상위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미잘을 관찰을 해보면은 유충의 상태에서 바다를 막 떠다닐 때 동물이죠. 그때는 뇌가 있어요.
근데 바위에 정착을 하는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화하는 환경이 아닌 정지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뭔가 정보를 프로세싱을 해야 될 뭔가를 찾죠. 그게 결국엔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소비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활동을 적게 할수록 게임 공간 안에서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은 공간 내에서 변화하는 자연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아파트가 거기에 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우리가 움집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놨잖아요. 그 모닥불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첫째, 난방의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취사하는 불도 되고, 세 번째가 조명하는 불이 되고, 네 번째가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냥꾼들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그 행동하는 거잖아요. 누가 맹수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긴장하는 상태에서 바깥에 사냥을 하고 온 남자들이 집에 딱 돌아오면은 그 모닥불을 보면서 이제 멍 때리고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때 푸는 거예요. 모닥불이 막 움직이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불이었던 모닥불이 현대사회에 와서 TV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깥에서 치열하게 살 때 집에 딱 돌아오면은 뭔가 TV를 보면서 한 30분 정도는 멍 때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기가 바깥의 외부 세계에서 현재 나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그 전이의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모닥불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불이 이제 다 분화가 됐어요. 네 가지로. 난방하는 불은 보일러로 가고, 취사하는 불은 가스레인지로 가고, 조명하는 불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고,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하던 그 불은 모니터로 가게 된 거죠. TV 모니터로. 그렇게 현대인의 삶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최초의 그 건축물 움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발달해서 지붕과 벽이 나오는 한옥으로 들어갔다가 2층짜리 집이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서 아파트가 나오고, 아파트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실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실에 들어가니까 변화하는 자연이 없어서 TV를 더 많이 보게 됐고, TV를 또 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소파라는 게 또 필요해지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